여러분, 중국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몽은 시진핑이 만들어가려는 중국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건데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원탑을 먹겠다는 시진핑의 비전입니다. 시진핑은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1대1로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했죠. 이걸 본 트럼프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트럼프의 표현 중에서도 최상급의 불쾌함을 표현한 겁니다. 게다가 시진핑은 대만까지 흡수하려고 하고 있죠. 과연 시진핑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시진핑의 중국몽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근대사를 알아야 나타나는 현상 외에 이면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80년 전 마오쩌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중국 대륙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재건과 패권을 두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벌인 내전이었죠. 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인물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모택동이라고 할게요. 모택동은 1958년에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대약진 운동은 7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안에 미국을 앞서자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모택동은 경제에 거의 까막눈 수준이었죠. 먼저 참새를 대대적으로 박멸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곡식을 축내는 저 새는 나쁜 새다 라며 전 국민이 참새 잡기에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1년간 무려 2억 마리 넘게 참새를 잡아버리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참새를 잡으니 참새의 먹이였던 메뚜기가 번성을 합니다. 그 메뚜기 떼는 맛있게 곡식을 다 슈킹해 버렸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모택동은 마을마다 작은 용광로를 만들어서 철강 생산을 확대하는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겐 철을 생산하는 기술은 물론 지식도 없었죠. 유리보다 쉽게 깨지는 똥철이 양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강철 생산 실적을 보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역 관료들은 멀쩡한 농기구를 녹여댔습니다. 그렇게 강철이 아닌 똥철을 더 생산해냈죠.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용광로 땔감으로 쓴다고 산에 있는 나무를 마구 베어냈는데요. 산이 민둥산이 되자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서 농지를 쓸어버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찬 거라고 농지는 산사태로 줄어들고 농기구는 녹여버리고 농사가 폭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나요? 1959년 모택동은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류사오치가 국가주석에 올랐죠. 모택동은 물러났지만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1966년 정권을 다시 잡으려고 작업을 시작하죠. 자기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10대들을 이용했습니다.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관습 다 깨 부수자, 진정한 사회주의 문화를 만들자 라는 명목으로 문화 대혁명이 시작됐죠. 학생들은 교사와 교수를 인민재판을 통해 폭행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흥분한 학생들은 공산당 기관을 습격하기 시작했죠. 모택동과 노선이 다른 공산당 간부들까지 폭행하고 살해합니다. 또한 싸구려 구호와 감성팔이 선동으로 대중에 불을 붙였어요. 이렇게 모택동을 신격화하는 홍위병이 탄생됩니다. 경쟁자를 홍위병들로 다 때려잡은 모택동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홍위병은 모택동에게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홍위병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고 다시는 도시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선동당에 날뛰던 홍위병들은 쓸모가 없어지자 버려진 셈이죠. 그렇게 모택동은 독재자로 권력을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고향 출신인 화거핑을 후계자로 지명하고서요. 화거핑은 모택동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세력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덩샤오핑이 등장하는데요. 화거핑은 모택동이 결정한 것과 지시한 것은 무조건 옳다는 구호를 내세웠고, 덩샤오핑은 모택동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개혁을 하자는 구호를 앞세웠습니다. 모택동의 뻘짓에 염증을 느끼던 대중은 덩샤오핑의 구호에 몰리게 되죠. 그렇게 1978년 12월 22일 덩샤오핑이 권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당시 중국은 무언가를 소유하면 반역죄였습니다. 농민들은 집단 농장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공동으로 경작하고 나온 산출물은 분배해서 똑같이 나눴죠. 열심히 일을 하든 빈둥거리든 똑같이 결과물을 나누니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모두가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한 느릿느릿 걸어서 일터로 갑니다. 도착해서 한마디 하죠. 아, 호미를 두고 왔네. 그리고 집에 천천히 다녀오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을까요? 가문까지 와버리니 노답이 된 거죠. 그러던 중 안후이성 샤오강촌에서 농민 18명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스스로 농토를 나눠 가졌죠. 땅을 나눠 가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땅이 생기니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짓고 좋은 비료를 구하러 다니며 엄청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79년, 전년도에 수확한 곡식은 15톤이었는데 이번엔 61톤이 나왔어요. 이게 빠르게 소문이 퍼지면서 덩샤오핑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덩샤오핑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웅으로 만들면서 모택동의 경제정책을 버리는 계기로 삼죠. 그렇게 자신의 개방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덩샤오핑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광양해, 집단지도 체제, 선부론이었죠. 이 중 선부론만 살펴볼게요.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전체가 잘 살게 된다 라는 이론입니다. 선부론에 따라 상하이 등 해안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해안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했죠. 반면 중국의 내륙 지역은 점점 발전해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내륙 지역의 가난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도시 안에는 빈민구역이 생기고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되었죠. 아무튼 덩샤오핑 이후 선부론 등 주요 정책을 장쩌민이 이어받았고 장쩌민에 이어서 2003년에 후진타오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후진타오가 집권한 10년 동안은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중국의 GDP를 1조 6천억 불에서 8조 5천억 불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너무 과하게 성장한 걸까요? 문제도 많이 발생하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가서 돈을 벌자 중국 전역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절대 빈곤이 나아지기 시작했죠.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돈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규칙과 상식, 윤리 없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돈을 향해 달려갔어요. 고위층 인사들은 부정부패를 안 하면 바보가 되었고 사업가들도 부패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의 연주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런 중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팔아댔는데요. 이들에게 신뢰가 뭐가 중요합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죽으려고 농약을 마셨는데 농약이 가짜라서 살아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이 만든 건 폭탄 빼고 다 터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번개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적이 있는데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중국은 번개도 짝퉁이냐? 라는 말도 나왔었죠.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보니 철근이 없었고 갑자기 30만 명의 아기들이 신장결석을 앓았는데 알고 보니 분유에 멜라닌이 첨가되어 있었고 열차가 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얼마나 부패와 비리가 많았을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게 중국은 돈만을 바라보고 환경을 파괴해 갔습니다. 어차피 돈은 내가 가져가는 거고 환경은 다 같이 분담하는 거니까 돈이 먼저라는 거죠. 이렇게 부패가 판치는 분위기 속에 후진타오의 후계자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주석은 상하이방, 공청단, 태자당 이렇게 3대 파벌이 돌아가며 하기로 암묵적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차기 주석 후계자로는 장쩌민의 파벌인 상하이방 소속 천량이가 가장 앞서고 있었죠. 하지만 천량이는 8조 원의 부정재산이 발견되었고 수십 명의 광고 모델, 당간부 아내 등을 애첩으로 둔 게 드러났어요. 천량이는 겨우 8조 원 푼돈 먹은 걸로 너무한 거 아니오? 하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18년형을 받고 천량이는 낙마를 해요. 이렇게 후보 1위가 날아가자 2위였던 공청단의 리커창이 1위가 되었습니다. 이때 상하이시 서기로 시진핑이 등장하죠. 2007년 10월 새로운 상무위원을 뽑는 17회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리커창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마침 장쩌민이 기사 하나를 꺼내 듭니다. 기사를 보니 천안문 사태를 주도했던 왕진타오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와 함께 9명이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리커창도 보였습니다. 어라? 천안문 사태 주도자와 연관된 리커창이 갑자기 위험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정치 국원들의 지지는 시진핑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진핑은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어요. 그로부터 5년 후 시진핑은 주석에 오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진핑 1기 때는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며 경쟁 파벌인 공청당과 상하이방을 제거했죠. 이어서 연임을 했는데요. 2기 때는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시진핑 우상화를 시작합니다. 중국 관현방송에서는 시진핑의 일대기가 나왔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교육부도 가세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진핑 어록을 공부시키겠다고 발표했죠. 철도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객실의 벽을 시진핑 어록으로 꾸민 열차를 내보냈어요. 이렇게 한껏 분위기를 잡고 중요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바로 헌법 79조 3항이었죠. 그 내용은 연속임직은 2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날 이 문구가 삭제돼요. 그리고 시진핑의 영구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는 난리가 났어요. 시진핑이 황제를 꿈꾸는 게 아니냐 막 비아냥이 쏟아졌죠. 하지만 가볍게 황제라는 단어를 금지어로 등록하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중국몽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중국몽은 205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먹겠다는 비전입니다. 2050년이면 시진핑이 100세 가까이 되는데요. 죽을 때까지 해 먹겠다는 거죠. 이렇게 소름 돋는 중국몽이 탄생한 계기가 있는데요. 2008년의 금융위기가 발단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 제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부터 2위가 1위한테 깝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중앙은행장은 위안화를 기축통화에 올리겠다고 주요 국가의 금융 담당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한 발 더 나가서 태평양은 넓으니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 관리하자 라는 발언을 했죠. 미국에게 패권을 도전한 셈입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며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잡겠다고 했죠. 자, 그럼 시진핑은 중국몽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가? 이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지도상에 그린 것이 1대1로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1대는 육로를, 1로는 해상길을 뜻합니다. 2018년 당시 트럼프는 이를 두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세계 무역을 방해할 뿐 아니라 모욕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상급 불쾌함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은 1대1로 계획을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망 같은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는 나라에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프라의 필요성을 느끼던 나라들은 좋아했겠죠. 이러한 해외 인프라 건설은 중국 기업들이 맡았어요.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의 제품으로 건설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이 건설 비용은 개발도상국에게 대규모 대출로 제공을 했습니다. 만약 개발도상국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인프라의 운영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스리랑카의 경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스리랑카는 2007년에 중국으로부터 13억 달러를 빌려 한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수익이 적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죠. 결국 2017년에 한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파키스탄도 같은 이유로 과다르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게 40년간 넘겼어요. 특히 과다르 항구는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는 핵심 거점입니다. 이 외에도 지부티는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고, 케냐도 몬바사 항구를 넘길 위기이며 라오스 역시 국가 전력망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몰디브는 섬을 넘겨줄 뻔했죠. 이런 중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는 1대1로 프로젝트 참여를 재검토하거나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죠. 또한 미국과 유럽,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중국몽은 점점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집권을 선언한 시진핑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적인데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로 실적을 내긴 힘들어졌습니다. GDP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다가 코로나 때 2%대까지 떨어졌었죠. 실적이 급한 시진핑은 100%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상은 대만 혹은 필리핀이었죠. 특히 중국은 대만 흡수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대만을 점령하면 중국은 태평양이 열리기 때문이죠. 핵심적인 해상 운송로를 다 중국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요. 이처럼 시진핑의 중국몽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이죠.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몽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한 유토피아적 이상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뤘는데 대만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볼까 싶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와 국제정세 혹은 돈 버는 법 등 자본주의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 채널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하고 다양한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올려둔 영상들도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 자본주의 재생 목록을,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돈 버는 법 재생 목록을 쭉 정주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선명해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어치버였습니다.